주목 1학년 3반 타일러 당장 교무실로 와주세요. 타일러 그게 내 이름이에요. 공고에 나온 대로 중학교 1학년이에요. 5교시가 끝나갈 즈음에 전화가 와서 보니 아니게 센터가 됐어요. 왜 불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다고 해서 노크를 하고 교직원실로 들어간 뒤 아직 텅 빈 복도를 달려 교직원실로 들어갔다. 반과 이름을 말하고 끝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침이 교무실에 소리를 냈는데 선생님들이 드물었다. 교감 선생님이 나를 부른 것 같았다. 교감 선생님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한 채 다가가니 교감 선생님이 엄숙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병원 이름 전화번호와 응급 상황이 적힌 메모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택시를 불러줬는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타자마자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메모를 보여줬고 택시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빨리 도착했지만 못 탔다.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때렸을 사람의 흔적은 물론 없었고 몰래 달려온 것도 아니고 텅 빈 로비에서 혼자 기다리다 결국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이웃 동네에 사시는 친할아버지는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계셨고 날이 저물어갈 무렵 외조 부모님과 삼촌도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다 봤을 때 이 일행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함께 있었는데 결국 부모님을 뵙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조부모님이 먼저 호출되셨습니다. 조금 후에 간호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간호사는 제가 있던 지하실의 가장 낮은 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병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간호사를 따라가면서 나는 그 방에서 예상했던 대로 나 자신과 싸웠다. 켈리 두 사람은 천으로 덮여 누워 있었다. 얼굴을 가렸지만 그 두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간호사가 그들의 얼굴에서 천을 떼어내면서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엄마,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날, 사고 당일에는 웃으며 학교로 배웅해 주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일종의 잔인한 농담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냥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내 두뇌가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차분했고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고 곧 부모님 없이 며칠 만에 깨어나 장례식과 화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만 중학생은 가족 임대주택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에 머물고 싶었지만 혼자 살던 할아버지도 나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서류 작업으로 이동 중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고 할아버지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할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면 아마도 소박한 연금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연금을 받았을 텐데 그는 미터 연금에 사는 은퇴한 샐러리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과연 이 걱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로 이사하고 변화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는 괜찮았던 클럽에 가입한 적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학생이 하나의 클럽에 가입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신입생이 제 자리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섞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집에 대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에서는 불안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용기. 나는 우리 반의 한 소년이 자신을 헨리라고 소개한 후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 대해 물었을 때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솔직하게 어떤 클럽에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귀찮은 것 같았고 계속해서 이유를 압박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클럽은 필수였고 가족 사정 때문에 여기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규칙은 그가 나에게 욕한 규칙일 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서 쫓아냈지만 헨리는 화를 내며 내 옷깃 뒷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부들이 끼어들어 우리를 말리려 하자 나는 재빨리 그의 셔츠 앞부분을 잡았고 소동 때문에 선생님은 달려갔지만 헨리는 여전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식히지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랑 수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클럽에 가입할 수 없지. 담임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외치니까 헨리가 내 상황을 알고 교무실로 데려가게 됐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헨리가 꾸중을 마친 후 교무실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헨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방과 후에 교실로 돌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즉시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학교가 형편없고 헨리와의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형편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웠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아니겠지? 만약 내가 혼자 살 수 있었다면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같은 학교에 이렇게 엉망인 놈이 있는 학교에 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서 이 형편없는 학교에 가게 돼서 할아버지는 내 불평에는 관심도 없는 듯 나를 슬쩍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어색해서 장 보러 나갔다가 야채랑 중국 식재료를 들고 돌아왔다. 부엌에 식료품을 넣고 밥을 차기 시작했다. 익숙해졌다. 밥이 다 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긴장을 풀지 못해 학교 부모님과 미래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나는 문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저녁을 먹으면서 며칠이 지나고 학교로 돌아오는 헨리가 계속 따왔다. 집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저는 식사에 관한 것 외에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것이 더 뉴노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일러, 당신이 돌아왔다고 그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눈 지 꽤 되었는데 드디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나 등을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비틀었더니 생각나네요. 마당에 버려진 사다리와 가위에 대해 논의한 후 우리는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쇼핑과 허드레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썼고 여기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는 나에게 메모와 메모를 건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 전단지에는 빅세일이라고 적힌 큰 노란색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쇼핑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네준 지갑을 가지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지정된 슈퍼마켓으로 이사하기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슈퍼마켓으로 갔는데 그 판매 품목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록에 있는 품목을 찾는 동안 곳곳에서 판매 품목에 대한 표지판을 보았고 불행하게도 마지막 사람을 만났습니다. 헨리가 학교에서 보는 걸 보고 싶었는데 방과 후에 그와 마주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숨기려고 하던 중 헨리가 나를 발견했어요. 야, 풋꼬마가 아니면 세일 기간에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너무 가난해서 그게 당신의 논리라면?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쇼핑하는 당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파산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기침으로 반박했습니다. 헨리의 말은 그의 말이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한 대부분의 고객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제를 바꾸자 나에게 더 모욕적인 말을 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꺼내서 내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여전히 망할 거라고 말했고 그의 말은 내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화가 나서 반격했지만 매장 직원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다른 쇼핑객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음에 틀림없었고 우리는 빨리 헤어졌고 가게는 또 다른 소란이 있으면 우리가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김을 흘리고 있었지만 장면을 만드는 것은 아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마를 끝내고 확인하려던 헨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밖으로 나가자 그가 도발했다. 한 발 앞으로 다가섰을 때 헨리의 도발에 넘어졌다. 갑자기 붙잡다 뒤에서 어깨가 당기는 느낌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같은 반 친구였던 안나는 꽤 유명한 회사 사장의 딸이라 반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처음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놀랐는데 솔직히 쉬는 시간에도 전혀 공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다른 여자들이 친구들과 TV나 가족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수준까지 구부릴 필요는 없어 제3자가 개입해서 짜증이 난다고 했어요. 나는 나를 막으려는 안나의 시도를 무시하고 다시 헨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건 공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히 안나가 안나의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헨리가 그녀에게 부탁이나 뭐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알바 아니지. 헨리가 안나에게 찰칵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나는 서둘러 개입했지만 안나 케이는 그 누구도 어깨를 으쓱할 수 없을 정도로 일격을 가해 헨리의 다리 사이로 들어섰다. 헨리는 고통스러워서 2배로 몸을 굽혔다.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확실히 짜증나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를 이어가야 합니다. 타일러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커피 주문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할 때까지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 몫인데 돈도 없이 카페에 끌려가는 게 짜증났지만 그 사람이 돈을 내니까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주문이 놓이자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인나가 얘기를 시작했다. 아까 있었던 일을 그녀는 시작하고 침울한 얼굴로 나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한 사고는 헨리의 삼촌이 일으킨 것이었다. 헨리의 외삼촌과 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알았지만 학생 중 누구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애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나요? 저는 헨리의 삼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을 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애너가 이전에 헨리를 질책했던 이유를 클릭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더 자세히 얘기해보니 헨리 삼촌은 건전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헨리 가족까지 부담을 줬던 도박 중독자였죠. 헨리 집에 자주 나타나 돈을 요구하거나 끈질기게 전화를 할 줄 알았던 와중에도요. 게다가 사고 당시 헨리 삼촌이 운전하던 차는 회사 차량인 것으로 보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묘하게 찌그러진 부분과 핏자국을 지우고 사건 이후에도 회사에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벌금을 만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헨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행동이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족 DNA에 헨리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련의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타일러한테 사과할 의무가 있어서 사과하지 않아도 미안해 애나 내 아빠와 그 회사도 피해자야 마저 얘기하면서 쇼핑하러 나간 이후로 돌아가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저녁 시간이 많이 늦을 것 같아 낭비적인 선택으로 테이크아웃을 사려고 했을 때 안나가 우리 둘을 위한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붙잡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듯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인어가 나에게 말한 것과 그녀가 어떻게 하더 비용을 지불했는지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애너와 같은 반에 속합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너에게 전한 이야기에서 그의 관심을 끈 유일한 것은 애너와 내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너의 할아버지가 그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원래 그녀의 할아버지가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헨리가 가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경찰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고 심지어 안나의 할아버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러 가셨고 할아버지까지 아들과 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습니다. 아나 할아버지의 시댁에서 회사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친구의 가족을 빼앗아간 사고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재정 및 인력 자원을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줄도 모르고 부모님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INF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말다툼을 생각하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했지만 어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나도 돕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학교와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삶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스 가족의 일부라도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재정적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있어도 아빠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없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살아나셨을 테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꽤 즐거웠을 텐데 내 말에 할아버지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안나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은밀하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다시 내려다보니 나는 뭔가를 느꼈다. 부모님은 소중하고 돌아가셨지만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얼굴도 들지 않고 다친 다리를 안고 화장실로 향하시더니 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세수를 하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흐르는 물소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나는 할아버지가 시련은 느리다고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은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협조 덕분에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에서도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많아졌다. 할아버지의 간병을 생각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직장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말하면 할아버지가 화를 낼 거라 계속 싸웠다. 조용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나 봐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제가 추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학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보상금을 저축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부상을 초래한 치료를 돕기 위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치밀한 계획으로 나는 할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할아버지 댁에 자주 갔는데 내 안부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여자친구가 있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다. 여자 생기면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니 넌 하지 마라. 지금은 없어도 우리는 떨어져 살면서도 우호적인 깃발을 지켰다고 반박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3학년 봄방학 때 아무 영향도 없을 때를 택한 듯 세상을 떠났다. 수업 시간에 할아버지가 외가 친척의 도움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부모님과 같은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이번에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인정하기로 결심하고 순직하게 살아라. 매달 기일에 성묘를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깜짝 놀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때처럼 제안한 대로 따라가기로 하다가 결국 도착했다. 같이 가던 카페는 중학교 졸업 이후로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처음일지도 몰랐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학 생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며 대체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던 중 안나가 뜻밖의 말을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야, 할아버지가 너랑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자고 제안했는데 안나와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장례식에 오셨는데 너무 바빠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기회가 있으면 방문하겠다고 했고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 회사에 인터넷으로 오지 않느냐고 제안하여 나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실제로 대기업이었고 인턴십을 위한 장소로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초대를 수락하고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나는 내 인턴십을 처리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회장이 되어서 조금 긴장했지만 약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함께 살았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고 우리 둘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떠올렸다. 다음에는 안나와 함께 식사하자.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회사를 그만뒀고 대학 4학년이 되어서 조기 취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안나 할아버지 회사에서 왔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8년의 이야기.